온베르토 에코 문화예술 276회 온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하면서 타깃을 이 책 안 읽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읽으신 분도 있고 반을 읽으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안 읽은 분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자에게 해석의 권한을 넘긴 책 읽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움베르토 에코가 주장하고 있는 게 여기서 저자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안 돼.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과도하게 주면 안 돼. 독자에게 맡겨라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한번 그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작품 통해서 먼저 저는 움베르토 에코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작품을 썼는지 또 저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 갈등, 여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립 구조가 교황대, 황제, 그다음에 청빈론 등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구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 이야기에 필요한 역사적 배경들,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딱 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기호학자. 이것도 약간 좀 낯설게 기원이 뭐지? 장미의 이름 두 글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32년부터 2016년 최근에 돌아가셨네요. 32년이면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을 했겠죠. 제가 보면 움베르토 에코의 학문적 배경은 철학과 기호학, 철학도 전공하고 기호학도 전공했습니다. 철학은 어디냐? 중세 철학이라고 합니다. 초기는 중세 철학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좀 이따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학의 대가라고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문화활동은 1980년대 장미의 이름이 첫 작품이네요. 그 다음에 이후에 푸코의 진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미의 이름이 가장 잘 알려진 작품 같습니다. 주제를 보면 음모 이론과 역사적 사실, 중세시대 역사 환상적 요소들, 유대인 음모론, 그런 주로 이제 역사 쪽, 철학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상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중세적 사고가 현대에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해서 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가 텍스트 해석 과정에 적극적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그 말이 결국은 독자의 해석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거는 누가 옳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대중문화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태어나신 연도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국가죠. 그래서 이탈리아 파시즘이 미친 영향은 결국은 이탈리아 그 당시 이제 무솔리니죠. 독재와 권력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과 파시즘 체계에서의 경험을 가진 에코가 이 권력의 본질, 언어의 통제 그런 것들을 이제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잘했죠. 이런 선전과 기호학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이쪽을 전공해서 이쪽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장미의 이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기호학이란 무엇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몰라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기호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줘. 아주 쉽게.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이걸 단순화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다라고. 에코의 기호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도구인데 그런 모든 기호 메시지가 단순한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신호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통된 상징 체계가 있지만 해석을 보면 긴급 차량 운전자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게 가지 말라가 아니라 긴급 운전자한테는 빨간불에도
천천히 지나가라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광고 속에서 애플이라는 사과가 있을 때 건강, 뭐 자연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애플 주식 있는 사람한테는 애플하면 아 이거 주가 얼마지? 애플 그럼 우리가 애플 또는 아이폰이 생각나겠죠? 영화 속에서도 해질녘의 풍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끝이나 이별이나 새로운 시작을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관객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끝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르겠죠. 책 이름, 장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에코는 그러니까 장미하고 이름이 이거 읽어보실 잘 알겠지만 여기 장미가 여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장미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에코는 소설 장미 이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대로 화자는 자기 작품 해석해서 안 된다. 해석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소설 쓰지 말 일이다. 소설이라는 것은 수많은 해석을 발생시킨 기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의 해석보다는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걸 상징적으로 작품이 끝나면 작가는 죽어야 한다. 죽음으로써 그 작품의 해석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 분들한테 제가 보시고 싶은 것은 그래서 작품이 끝나는데 작가가 죽었는지 여러분들만 딱 남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안 그랬거든요. 작가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읽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노트가 이제 또 다른 건데 작가노트에서 umberto eco가 왜 자기가 중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중세는 우리가 하면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중세 전공한 분들은 암흑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친숙한 시대다. 그 시기에는 현대의 많은 문제에 유사한 도전과 갈등을 겪었으며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현대를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다. 에코는 중세가 이게 딱 단절된 시대가 아니고 현대와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시대를 탐구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작가노트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일부 소설에 대한 번역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04년에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님이 한국 번역학회에서 이용기 씨 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근데 장미 이름으로 건 건 아니고 이용기 씨가 했던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거 가지고 많이 했는데 번역이 너무 결국은 의역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좀 의역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해석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 그게 뭐 어떤 그 번역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문의 어떤 원문의 그런 정확성, 전달 메시지를 방해하고 있다. 번역 논쟁의 사례는 뒤에 설명하고 이용기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독자의 이해에 속한 해석과 설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으신 분, 대충 읽으신 분, 번역이 어땠어요? 아니, 그냥 가볍게 읽으면 잘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번역이 어떻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쑥쑥쑥 잘 넘어가요? 그냥 이게 종교에 대해 무식해서 모르는 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주석이 막 달려 있잖아요. 이게 원저에도 원래 주석이 그렇게 달려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달려 있는 거겠죠, 그죠? 그걸 뭐 만들고 다 했으면 너무 어려울 텐데. 저는 근데 책이 옛날 거 보더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가 한자어 같은 느낌이 많이 들는다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저도 약간 좀 이제 이용기 번역가가 워낙에 이제 옛날 남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말투가 아무래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거랑 좀 한자를 많이 쓴다거나 해서 지금 2024년에 읽기에는 조금 이제 지금의 말투는 좀 많이 달라서 그 시대는 또 그런 번역할 당시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싶기도 86년, 하고. 92년 번역이 이분 작품에 보면 일각수라고 나와요. 일각수. 유니콘? 근데 그래서 일각수 그래서 그래서 유니콘. 유니콘 해도 근데 되는데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할 때 뭐
일각수의 꿈 이런 거 있을걸요? 원래 일각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 당시는 썼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강의 그 번역가가 번역한 거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충실한 번역이냐,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용어들이 지금 쓰지 않는 용어가 있어서 이게 당시 용어에서 뭔가 낯설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가 이용기 작가의 번역 방식인 건 없는 말 추가했던 거, 그 다음에 있는 말 누락한 거, 원뜻을 변경한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14세기, 14세기가 아니네요. 1427년. 이거 1327년이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327년입니다. 14세기. 기간은 7일간 있었던 일입니다. 일주일간. 일주일밖에 안 되는군요. 세븐데이즈. 훨씬 많아 보였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종교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던 시기, 즉 아비뇽 유수라고 교황청이 로마에 있다가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서 이전하면서 교회 권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데고요. 당시에 또 이제 이단 신문과 지식의 통제가 좀 강화된 때입니다. 왜냐면 어떤 탄압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이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거죠. 중세 끝자락에서 이성, 지금 이건 여러분도 읽으시면 윌리엄 수도사가 어떤 이성을 강조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성을 강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영향이 있고 해서 그런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한 중세적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소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신학 속에서의 갈등, 철학 간의 대립, 그리고 권력의 대립 등 여러 가지 대립적 요소를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책 봤을 때 이게 배경이 딱 액자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시작을 중세기가 걱정되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책을 발견했다라고 그러니까 현대의 편집자의 프롤로그가 먼저 나옵니다. 이런 책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발견했어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현대 편집자의 프롤로그가 맨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중세기가 나오는데 그 중세기의 가 이제 회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소라는 사람의 회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회고하는 스토리 중에서 여러 가지 중세 철학과 신학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움베르토 에코가 왜 이런 액자식 구조를 했을까요? 먼저 설사적인 몰입감을 위해서 중세적 역사적 철학에 대한 배경 깊이 몰입하기 더 효과적인 구조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현대 편집자의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더 역사적인 신빙성을 부여하는 그런 계제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철학적 탐구를 위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액자 소설 형태를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베네딕트 수도원인데요. 근데 보면 맨 오른쪽 사진 보면 오스트리아 멜크 수도원이 그나마 이 수도원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멜크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멜크 수도원이 어떤 모델이 됐다 보고요. 이 수도원은 베네딕트가 아니고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의 그곳에서 일어났던 중세 지식과 수도원들은 결국 중세 지식과 권력이 잘 보존되고 있고 또 통제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어떤 그런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미로의 상징성을 통해서 지식에 접근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런 통제 이런 것들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도 있지만 허구도 있다. 역사적 맥락이란 교황이 프랑스로 아비뇽으로 유수했던 것 그런 것들 역사적으로 동일하고 하지만 허구적인 요소는 거기에 나오는 가상의 수도원과 도서관
도서관은 다 그런 가상적인 요소죠. 거기 같이 등장인물. 그다음에 가장 허구적인 요소는 뭘까요? 거기에 나왔던 책이 시약 2권이라는 책. 네, 시약 2. 그 당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도원을 봤더니 수도원이 저도 그냥 말만 들었던 건데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고요. 그 베네딕트 수도회는 기도와 노동 5대 문헌 보존 한대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고, 프란치스코는 수도원은 청빈과 겸손, 복음적인 삶, 그다음에 도미니크 수도원, 설교와 학문을 통한 복음 전파, 뭐 아우스트 수도원, 템플 비서단 여러 가지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딕토 수녀회 수녀님들이 여기 생태 탐방 왔었어요. 그리고 기부도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공간과 액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 30분 있었어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갈등이 빚고 있는 게 어디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원하고 베네딕트? 아니 프란치스코 수도원하고 이제 교황 쪽이 갈등이죠. 청빈 논쟁으로. 아비뇽 유수를 말씀드리면, 아비뇽 유수는 1300년에서 1477년도에 약 70년동간 멀쩡하게 자랐던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 간데 왜 갔냐? 프랑스 출신의 교황이 클레멘스 5세가 프랑스 왕과의 관계 중시해서 아비뇽으로 옮겼다. 그 70년을 옮겼기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왕의 영향을,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 영향을 좀 받았다. 이후에 다시 로마에도 교황이 생기면서 두 교황이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은 교황권의 약화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로 인해서 카톨릭 영역이 약화되고 정치와 종교 갈등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틈이 생기면서 종교개혁의 바라가 되었다. 거기 따라서 교황청이 권위가 약화되면서 교황청과 수도원 간의 갈등,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빈을 중요시하는 프란치스코파, 교회가 뭔가 어떤 일을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황청 간의 어떤 갈등, 그럼 또 뭔가 화려하게 하는 그런 갈등이 여기 책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 전파를 위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파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막으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윌리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한 22세 대표는 교황의 부패. 요한 22세는 진짜 역사적인 인물 같아요. 네. 제가 이거는 급하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책을 안 읽은 분이 있기 때문에 화사님께서 이거 요약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 14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연속적인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수도사 윌리엄 바스커빌과 그의 견습생 아드소가 파견된다. 조사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여기에 수도원 도서관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윌리엄은 논리적 추론과 관찰을 통해 사건의 단서를 찾아 나가고, 이 과정에서 신학, 철학, 과학의 충돌과 수도원 내부의 문제들이 드러난다. 결국 사건의 중심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라는 음서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중요한 주제로 된다. 네, 이런 내용의 소설이 액자 소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책을 그냥 밤새 다 읽는. 네. 그렇다면 이제 주인공들 제가 이런 거 봤을 때 윌리엄 바스커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셜록 홈즈 소설에 나오는 셜록 홈즈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바스커빌이라는 데가 셜록 홈즈가 있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셜록 홈즈 humberto eco가 의도적으로 윌리엄 바스커빌이라는 이름을 수도사 이름 주인공 하고, 아드소가 아서, 즉 닥터 왓슨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헤가 고르헤스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고르헤스가 기호하게 된 관심을 가진 작가로 장르 이름 도성과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딱 봤을 때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장치를 작품에 하는 사람이 이런 주인공의 이름을 할 때 분명히 뭔가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랑가리오라고 약간 조금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 인물인데 실제 어떤 내적 갈등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따왔고 살바토레라고 수도사 중에서 이제 하급 수도사 이 사람도 이제 죽은 사람인데 하급 수도사인데 이 사람도 뭔가 괴기하고 혼란스럽고 기괴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라틴어로 구세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약간 좀 이제 그런 아이러니 같은 거, 지금 반어법이겠죠. 우베르티노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프란체스코 교회의 수도사 중에서 약간 나이 많으신 분인데 실제 인물인데 중세 급진적인 프란체스코 수도사. 그러니까 이분은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그러니까 이름을 작가가 결국은 역사적 인물 또는 어떤 소설에서 이름을 따와서 등장인물 이름을 했다. 치리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날에는 도착을 했는데 아데모가 죽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해. 둘째 날에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살이죠. 베란초가 독살당하고 셋째 날에 도서관을 탐색을 하고 주인공이 넷째 날에는 세 번째 주인공 베랑가리오가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인데 이 사람이 죽어요. 다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약재상 같은 사람, 약재상에서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는 도서관의 사서가 또 죽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죽음에 과연 누가 있을 건가? 그것을 일곱째 날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읽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공유했는데 이 발표에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가 있는 부분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 아까 처음에 이제 역사적 인물 따왔다고 했는데 죽은 자부터 얘기하면 죽은 자가 이렇게 5명이나 되고요. 5명이 아니고 실제 더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기서 주요 등장인물 중에서 갈등 구조가 윌리엄 바스커빌과 아두소하고 갈등한 사람이 좀 어떤 보수적인 경건함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호르에인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이고 이 호르에도 결국은 막판에 자살을 하죠. 어떻게 자살하나요? 시약 2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거를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독을 발려져 있는 시약 책을 자기가 입으로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수도원장은 문제제기보다는 그런 어떤 자기 수도원에 대해서 수도원에 대해 아무 일 없기를 뭔가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파 수도사들이 몇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르나르도기라고 교황청에서 파견된 이단 신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신문에 대한 얘기가 이 권에 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그 이단 신문가이 어떻게 그 피의자를 올가매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가장 큰 논쟁은 여기서 이건 웃음에 대한 논쟁이죠. 웃음. 역시 이 핵심 문제가 웃음입니다. 웃음에 대해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에서 결국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은 웃음에 대한 거죠. 시약체 2권, 즉 희극을 다룬 시약체 2권을 읽는 걸 막으려는 포르세가 결국은 거기에 독을 발라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호르에는 웃음은 인간의 신성함을 떨어뜨리고 경건함을 위협한다. 그래서 웃음이 수도사한테 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금지해서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윌리엄은 웃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권위와 도구만 이시고 진리 탐구할 수 있다. 반대 입장이죠. 이거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중세가 이쪽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로 이동하는 시, 즉 아우구스티누스로 중심으로 하는 교부 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것들이 맞부딪히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웃음하고 경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쓰면서 요한계시록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도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뭐든 주로 이제 이단이나 그런 데서 자기들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이 우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비 네. 웃음을 왈가왈부하는데 당신이 왜 겁을 먹는 것이지요? 웃음은 잠시 동안 범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정확히 말하자면 하느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은 곧 법을 가난케 하는 것입니다. 웃는 순간 범부에게는 죽음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책에 따르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죽음을 쳐부술 수 있는 새로운 파괴적 겨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이 두려움에서 일종의 선견지명이자 천상적 은혜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해방되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결국 제가 포스트 붙여놓은 지옥 그런 경건함 또는 두려움 이 종교를 사람들을 더 종교에 매달리게 한다. 그게 종교에 의존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호르헤의 입장이죠. 그래서 웃음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희곡의 책이 웃음을 다루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희극 2가 위험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해서 지금 책이 있는데요. 현대 전해지고 있는 시학책은 비극과 서사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이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스토리는 시학에 이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건 허구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시학 하나, 그냥 시학의 제목 하나만 있고 그것은 비극, 그다음에 서사시, 호메로스 작품들이죠.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에 대해서 언급 안 했냐? 그러면 언급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을 열등한 인물의 흉내와 결함의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비극은 뭐죠? 비극은 고귀한 인물과 그들의 숭고한 행동을 다룬다면 희극은 일반이나 결점 있는 인물을 다루며 웃음을 유발한 결함을 묘사. 희극은 우리만 못한 인간을 모방하려 하고 비극은 우리보다 나은 인간을 모방하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비극이 훨씬 더 우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의 기준은 이 스토리의 그 논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2, 즉 희극이라는 시학이 썼을 거라는 썼을지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거고 저는 요 희극에 대한 정의를 시학에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는 희극이 이런 이미지인데 과연 별도로 희극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따로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학 제2공과 희극은 아까 말대로 이 소설의 주요 모티브죠. 가상의 제2공이 중심 소재로 등장하고 그것을 이제 그것이 오픈되는 걸 막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에 대한 그런 거죠.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윌리엄이 호레를 만나서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2가 이 책이 배포된 걸 두려워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네네. 역시 시키기 전에. 역시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은 하나같이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했던 지식의 일부를 먹어 들어갔어. 우리의 초대 교부들은 일찍이 말씀의 권능을 깨치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모자람 없이 베푸셨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신성은 인간의 힘으로 변질되면서 3단 논법의 희롱을 받아왔어. 창세기가 우주 창조의 역사를 모자람 없이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 이 우주를 무디고 끈적끈적한 진료로 재구성하였고, 아랍인 아베로스는 세계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망발했고, 그 말에 다 넘어갈 형편이요. 술이 땡기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바야흐로 세상의 형상을 바꿔놓기에 이르렀어. 하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의 형상은 바꾸지 못했다오. 아직은. 하나, 이 서책이 공견한 해석의 대상이 되는 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어놓으신 마지막 경계를 기어이 넘어가게 될 것이요. 야간 문주의 효과가 그러니까 지금 요 관련된 건 아마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우리 중세 기독교 철학은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기반으로 하고 진행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두 지점이 충돌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이 소설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네요. 그 다음에 또 큰 논쟁 중 하나가 청빈과 교회부입니다. 청빈은 프란체스코 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은 결국은 프란체스코와 수도사들은 교회가 가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황청이 부와 사치를 비판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무소유다. 그래서 청빈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하고 수도회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가난 실천했다. 교황청은 뭔 소리냐. 교회가 신앙의 전파와 교리 수요에서 재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프란체스코 회는 일부 극단적인 청빈론을 내세워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있다. 현대적 해석에 결국은 이런 것들 청빈 논쟁이 결국은 종교적 권위와 세속화의 부패에 대한 비판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 명성교회 세습법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 누가? 네. 그리스도의 청빈에 대한 문과 그리스도께서는 재산을 입고 계신 남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을 게야. 결례가 되면 버렸을 테니까. 청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은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이론보다 훨씬 대담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용할 뿐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퀴나스께서는 물질을 소유하고 그대 자신을 그 물질의 소유자로 여기되 필요로 하는 자가 있거든 쓰게 하라. 이는 자비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 문제는 교회가 가능했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청빈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데 있다. 가난의 영리는 공견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일에 대해 다스릴 권리를 갖느냐 포기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교회가 황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속의 권력을 교회가 교황이 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프란체스코의 논리겠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겠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단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을 프란체스코의 이론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단 심판관이. 신감사님은
야간 문주를 좀 더 드셔가지고 프란체스코 교회를 샌프란시스코 넘어가죠. 야간 문주의 다 성감이다. 성감. 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또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웃었냐 안 웃었냐, 나 그거 왜 중요한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웃으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 웃었다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화를 화내는 장면도 있죠. 근데 웃었으리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목사님께 예상되면 안 들으면 이렇게 딱 대답하셨네요. 이게 논쟁거리인가 봐요. 그 굉장히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는 기독교 미술이나 예술 쪽에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이니까 예수께서 웃는 그림을 그린 화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웃으시는 장면은 네. 최근에 있어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예수님을 웃으시는 모습으로 그리는데 사실 웃으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서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의 첫 2장부터 그 초반장부터 이 결혼식에서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결혼식에서는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음의 종류와 질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떤 경박스러운 웃음이라기보다는 직접 그 살아가는 민초들과 함께하는 웃음, 여기에서는 굉장히 근데 그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요한복음이나 그런 기자들이 그런 걸 적기에는 좀 당시 적기에는 좀 뭔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웃는다는 것을 적지 않은 건가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따 말씀 주시겠지만 초대 교부 신학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웃음이라든지 금기 시대였고 이 신성이라든지 권위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외적인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소설 속에서 논쟁의 배경은 호르에가 아까 말한 그러니까 경건함 중에 호르에는 예수님 결코 웃지 않았다. 웃음이 인간의 경건함과 신앙을 위협한다. 그래서 그는 웃음을 위험한 무기이자 신앙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봤다. 이거 반대편의 사람이 윌리엄이라고 했죠. 윌리엄은 웃음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그래서 신앙과 진리의 탐구와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웃음이 인간의 약점과 부조를 인식하며 권위주의와 독대나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웃음 논쟁의 상징성은 뭐냐면 교회의 권위와 통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위와 통제로서의 웃음을 통제하는 거고 거기 반대편은 진리와 어떤 인간성을 찾아가는 입장이고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요새 고교생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풍자 만화에 대해서 죽자고 달려드는 정부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 연결되네. 그다음 진리 해석과 다원성에 대해서 보냐면 윌리엄은 진리는 단일하지 않고 해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도사가 이렇게 급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 스승이 로저 베이컨이라고 해가지고 로저 베이컨이 프란체스코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좀 수학자였고 또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진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인 차원으로 좀 개방해 놓습니다. 옛날 그게 몇 년도인데 그게 13세기죠. 그때도 그런 사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근대와 와서 그냥 교황이 오케이해서 그냥 네, 맞아요. 근데 계몽주의와 또 차이가 있어요. 이 중세도 구분이 되는데 상세하게 보면 그러니까 한 4세기부터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부터 12세기까지 초기 중세고 그 다음부터는 중기와 후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초기 중세가 굉장히 사실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해 가는 부분이 이제 기독교의 권위를 사실상 강조하던 시기였고 초기에는 4세기, 5세기만 해도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됐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은 이단 분파들을 없애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경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그때 형성이 되거든요. 초기 66권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 되게 지금 위험한 발언을 성경도 그때 형성이 성경이 되죠. 지금 인간이 만들었다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거가 아니라 그 중간에 한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복음도 다양한 베드로복음이라든지 뭐 다양한 도마복음이라든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단 시기를 하는 거죠. 그 좀 경건하지 않은 것 좀 빼고 해서 경전화 작업. 그러니까
가장 정수, 엑기스, 순수하다고 여겨진 그 작업을 이제 초대 교부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시합2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냐면 이거 현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진리하고 해석에서 다원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절대적이냐 성경의 절대성이냐 그걸 근대에 와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성경이 무오류하다라고 축자 영감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유주의 저같이 저나 이제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나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뭔 소리냐 인간이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무오류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어디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빨간 것들이 다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성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아까 말 이거는 좀 이따 나올 교부 철학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성을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성을 대표하는 윌리엄 무가 신앙 중심의 호리에 관한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나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중세를 두 개로 딱 나눈다면 초기는 아우구스티누스 중심한 교부 철학. 그래서 영적 세계와 신앙 우리에 강조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철학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막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고 이 철학적 기반은 플라톤주의. 플라톤의 그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좀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플라톤이 이때 매력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상과 제가 목사님이라서 목사님께 와주십시오. 도서관이 우선은 미군 구조의 도서관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 좀 편합니다.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은 지상층, 그 주방과 식당이 있고 2층은 필사 하는 데가 있고 3층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문자도 막았어요. 왜 막았어요? 거기는 온갖 그 사람들 생각에 위험한 책들, 시학 1회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민족들 이 뒤에 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형태로 되어 있고 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동서남 4방에 탑이 위치하고 있고 어쩌저쩌 합니다. 방이 이렇게 많다. 위에 거는 제가 그래서 그림은 위에 거는 챗GPT 할 때 그려줘 라고 했던 거고 아래 거는 책에서 그냥 한 겁니다. 아래 게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아래 거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위에 있는 거고요. 방의 특징은 방에는 요한계시록 구절에 적힌 두루마리가 보관되고 구절의 첫 글자는 그 방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일단 방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여기를 나오려고 하려면 되게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는 결국은 온 그 세계에서 수집한 예를 들어서 히베르니아라는 그런 명칭인데 그거는 아일랜드에 수집한 그런 모든 책들이 다 있었다. 이거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면 미궁이 의미하는 것은 이 미궁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들어간 자에게는 넓지만 나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좁은 곳. 그래서 장소가는 거대한 미궁이며 세계라고 한다.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장소가는 거대한 미궁이며 세계라고 하는 미궁이 기오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는 것은 장담 못하오 라고 미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 지식 통제로서의 그런 갈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어떤 정보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죠. 수도원 도서관은 지식을 보존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이 시작 2권이 이 논쟁의 중심에 있고 포르에는 막아야 되는 거고 윌리엄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금수와 검열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금수와 검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봤듯이 소설가 한강이 그냥 박정희 당시에 불러일 수도 있었다.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이미지라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에는 2단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단 신문하는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오는데 교황청이 어떻게 2단을 억압하고 권력 강화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2단으로 모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 2단 신문관이 베르나르도 귀인데 이 사람은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모든 사상을 행위는 2단이다. 심지어
프란체스코에 뭐 좀 급진적으로 주장한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몰아가는 거죠. 윌리엄은 그렇지만 신문은 진리 발견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폭력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단에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적으로도 지금 우리도 뉴스 찾아보면은 뭐 마녀 재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아드소가 이게 가서 일반 그 수도원 바깥에 있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음식을 구하러 어떤 몸을 팔고 음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 여인과 어제 눈이 맞아준 건데 그런 어떤 본성화, 인간의 본성하고 금욕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결국은 아드소라는 어떤 뭐라고 하죠? 예비 수도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과 뭔가 본성, 어떤 인간 본성에 좀 더 충실, 육체적인 욕망에 좀 더 충실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수도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아드소는 계속 자기가 그런 육체 관계를 가졌지만 뭔가 처음에 죄악을 하다가도 그 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자기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여자에 대한 연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예. 옛날에는 뭐냐면 책에 보면 돋보기를 윌리엄이 돋보기를 가지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돋보기는 어떤 과학적 지식의 산물이죠. 근데 윌리엄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만들어졌던 만든 것이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오면은 이런 것들이 악마와 개탁한 요술쟁이로 해서 오해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무덤을 산 난쟁이가 뭐냐면 이거는 그 뒤에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드시면 됩니다. 네. 거인의 무덤을 탄 난쟁이 윌리엄의 부탁으로 새로 돋보기를 만들고 있는 유리세 공사의 말. 윌리엄 수도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수했다. 그래요. 우리는 난장이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난장이회 거인의 무덤을 탄 난장이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때로는 거인들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보기도 한답니다. 이 은유는 중세 철학자들이 자주 인용한 표현으로 12세기 신학자 버나드 샤르트르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원문: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처럼 과거의 거대한 업적 위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샤르트르가 했던 말을 지금 윌리엄 수도사가 지금 마치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저는 정확히 어느 분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대 철학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의 철학적인 내용들이 이 책의 곳곳에 담아져 있다. 뭐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윌리엄 수도사는 아드소에게 배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윌리엄 수도사가 아드소에게 얘기하고요. 지식은 빛이며 무지는 어둠이다. 그러나 빛이 너무 강하면 눈을 멀게 하고 어둠이 너무 깊으면 길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떤 집착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중세신학이 빛의 동굴에 비유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하면서 어떤 얽매여 있는 것들 다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끝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책을 읽기 쉽지 않았다고 제가 단정을 해서 제가 읽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기 때문에 책을 쉽게 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은미가 책을 잘 읽는 은미가 책을 잘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여기 담겨져 있는 철학적인 논쟁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왜 어렵지 아니면 쉬웠다면 왜 쉬웠는지 그다음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혹시 오늘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논쟁거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었는지. 자, 이게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세계에서 아주 되게 이상적인 도서관이에요. 모든 책을 다 모아놓은 도서관입니다. 중세. 근데 이게 다 불타버려요. 이게 가상의 도서관이면 다 불타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AI 시대에 어떤 지구가 멸망해서 여기서 이제 시학이 2권이 되게 지키려고 한 책인데 여러분들은 책 한 권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어떤 책을 여러분들은 이 책은 내가 꼭 무조건 가지고 나가겠다. 화성에 갈 때 어떤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